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 동학군이 내덕도까지 들어와 고참봉 집과 회령진 성을 휘젓고 고부로 빠져나갑니다. 우아미가 꼬시리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꼬시리는 화가 나서 혹부리와 살다시피 하지요. 동학군이 전주성에서 거의 몰살할 것이다. 민병을 미리 만들어 그들을 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고참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간세꾼도 있습니다. 꼬이고 꼬이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역군 동원, 그리고 민병 초모. 부장과 수교는 불평을 하면서도 만호의 눈치를 슬슬 살피며 관내의 섬과 해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1차적으로 역군들과 민복은 200여 명을 동원하여 왔다. 그들로 하여금 성병 높이는 울력을 시켰다. 이끌려온 역군들과 민병들은 툴툴거렸다. 바야흐로 농산일이 한창 바쁜 때에 웬 울력을 시키고 웬 민복은 조련을 받으라는 것인가. 군포는 군포대로 물리면서 울력을 하게 하고 민병으로 나와 조련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드높은 성벽을 더욱 높이 쌓고 활 쏘고 총 놓는 조련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이자는 것인가. 가까이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일본 놈들은 이미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노략질을 하고 장사를 하게 내버려둔 터이지 않던가. 가뜩이나 초모를 하러 다니는 수군들은 전주성으로 몰려간 동학도인의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정사정 없이 집 부쉈다. 양식 한 줌씩 있는 것을 긁어내고 자반들을 끌어냈다. 부녀자들의 젖가슴을 더듬고 치마를 훌렁 걷었다. 부엌의 나무 청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했다. 새터 말에서는 민복군을 초모하러 다니는 수군들이 남정네 한 사람을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다. 그 남정네는 수군들에게 저항을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골목길 한가운데서 꼿꼿하게 선 채 그들을 멀거니 바라본 것이 죄였다. 그 남정네는 상여집에 사는 반편이 만수였다. 만수는 짓밟힌 벌레처럼 버리적거리며 불불 기어서 상여집으로 들어갔다. 그 소문을 전해 들은 내덕도 사람들은 초모하러 다니는 수군들이 마을 어구에 얼씬하기만 하면 독수리를 피해 달아나는 참새들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산으로 바다로 피했다. 천에 사는 혹부리와 허제비와 왕도출과 박도봉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자금을 거두어들였다. 연동 김진사에게 가서 뜯고 새터말의 고참봉에게서 뜯고 큰 동네의 임풍원에게서도 뜯고 갯마을의 김부자에게서도 뜯고 각 섬의 도총장에게서도 뜯었다. 초모된 민병들의 대장은 고일평이었다. 고일평은 대장이라는 유세를 하고 민병들하고 함께 조련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나귀를 타고 와서 성보수를 하거나 조련을 받는 민병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채 서서 구경만 했다. 그가 타는 나귀의 고삐를 끌고 다니다는 것은 평산의 아우 영산이었다. 영산은 고일평에게 충직했다. 자기의 형 평산과 어머니 큰년이는 어디론가 떠나가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일평이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엽전 한 꾸러미를 주면서 나가 살라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는 나가 살지 않을 참이었다. 일반 상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끔찍스러웠다. 자기는 종살이가 신간 편했다. 참복 밑에 붙어 사는 종악사는 고일평을 따라 구름같이 떠다니는 자기를 부러워 죽고 못 살았다. 민병들을 조련하는 것은 혹부리였다. 오소리 잡놈인 혹부리는 팔도를 떠돌면서 귀동냥하고 눈요기한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을 서투르게 가르쳤다. 그것도 곧 미천이 달렸다. 그리하여 기껏 조련한다는 것이 체력 단련이었다. 새끼줄을 쳐놓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편을 갈라서 씨름을 하게 하고 성벽 기어오르는 자를 몽둥이로 후려치게 하는 연습과 오물을 뿌리게 하는 연습과 바람을 등진 채 성벽 아래쪽으로 재를 뿌리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화승총을 놓는 법은 왕도출과 박도봉이 가르쳤다. 왕도출과 박도봉은 약통에 화약을 넣고 심지에 불 붙이고 목표물을 겨누는 순서를 가지고 티격태격했다. 한쪽은 목표물을 겨눈 채 불을 붙인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불을 붙여놓고 목표물을 겨눈다고 했다.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던 허재비가 킥킥 웃었다. 대관절,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요? 화승총 놓는 법을 배우는 민병들 속에서 한 사람이 불평스럽게 물었다. 그는 새텀 아래 이바우였다. 두 사람이 한조가 되면 한 사람은 총을 겨누고 다른 한 사람은 심지에 불을 붙이는 법이요. 마침내 앞에서 내내 보고만 있던 고일평이 참견을 했다. 고일평은 구림 민병들이 조련하는 곳에서 귀동냥을 하여온 대로 말을 한 것이다. 숙은 박도봉은 자존심이 상했고 부하가 끌어올랐다. 내 놈이 무엇이여? 하고 고일평에게 소리를 치려다가 참고 대신 가래침만 한 입 울구어 뱉었다. 가쁜 숨을 씩씩거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괜히 제자리에서 한 바퀴 맴을 돌았다. 돌멩이 하나를 힘껏 걷어찼다. 양반 퇴물 하고 박도봉이 낮게 투덜거렸다. 절름발이 양반도 아닌 내 놈이 대관절 무얼한다고 껍죽거리는 것이냐? 그 소리를 고일평이 듣고 박도봉을 다그쳤다. 너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놈? 너 그 말 한번 다시 해봐라. 이런 육실할 놈 같으니라고. 박도봉은 정색을 하고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면서 아니, 제가 나으리한테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왕도출 저 자식한테 욕을 했는데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소리쳐 말했다. 고일평은 허공을 향해 허허 하고 기막혀 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새터말의 동임 김동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병들은 지쳐 있었다. 아침나절 내내 늙은 울력꾼들과 함께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고 저녁나절에는 주먹밥 한 덩이씩을 먹고 조련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누구하고 쌈질을 하게 되는 것이오? 손영철이 이바우에게 물었다. 이바우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했다. 등 뒤에서 누구인가 말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동학도인들하고 싸움을 하겠지. 우리 아우는 동학군에 나갔는데 나는 우리 아우하고 맞총질을 하게 생겼구먼. 우리 조카도 동학군에 나갔구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투덜대렸다. 이바우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래, 우리는 형제간에 싸울 것이다. 내가 우암이 그 자식을 총 놓아 죽이든지 그 자식이 나를 총 놓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고일평은 울화를 달랬다. 아주 파탈을 하고 초연하기로 했다. 상것인 숙은 놈이 한 말을 가지고 따지면 무얼 할 것인가. 고일평은 뒷짐을 지고 나귀 앞을 천천히 바자니고 있었다. 그의 종 영산이 나귀의 곱비를 잡고 있었다. 나귀는 눈꼬리에 붙어 핥아대곤 하는 파리를 날리기 위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목에 달린 방울이 쩔렁거렸다. 고일평은 영산과 나귀가 든든했다. 그는 성벽 높이는 울력을 하고 또 고된 조련을 받고 있는 민병들이 한심스러웠다. 인간에게 팔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나왔다. 나는 그따위 조련을 할 필요가 없도록 태어났다. 고일평은 하고 근엄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하늘에는 양반이 가야 할 극락하고 상놈들이 가야 할 극락이 따로 있다던 것이다. 나는 죽어 저승에 간 다음에도 양반 노릇을 할 것이다. 고일평은 가슴을 넓게 폈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그의 나귀와 그 나귀를 이끄는 종 영사는 젊고 팔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먼 길을 가도 그들은 지치지 않는 나귀이고 종이었다. 영사는 배고픔을 잘 견디는 짐승 같은 놈이었다. 하루 내내 쫄쫄 굶고도 백리길을 걷는 놈이었다. 앞으로 동학배들하고 쌈질을 하게 될 때에도 그는 그 나귀를 타고 다닐 참이었다. 영사는 칼로 살 속 깊이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생명체인 듯 싶었다. 별님의 뒤숭숭한 꿈. 화승총 소리가 해저음 어리어 있는 산줄기를 찢으면서 마을 골목길을 내달려 왔다가 바다 쪽으로 퍼져갔다. 밤하늘 저 멀리로 아득하게 사위어가는 듯 싶기도 했다. 그 울림이 명주실같이 가늘고 길다란 꼬리를 사렸다 싶으면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대흥 구림 사람들은 모두 밤에 잠을 자다가 놀라 깨곤 했다. 한낮에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스라하게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은 화승총 소리에 문득 놀라곤 했다. 누군가가 부용산 뒤쪽 분지에서 화승총을 거듭 놓아대고 있었다. 화승총은 한 자루가 아닌 듯 싶었다. 두 자루인 듯 싶고 다섯 자루인 듯 싶었다. 아니, 적어도 10자루는 될 듯 싶었다. 어떤 때는 여러 방의 총소리들이 콩 튀듯 서로 엇갈렸다. 구리마는 뒤숭숭해졌다. 별님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달림이도 엎치락 뒤치락 하곤 했다. 지씨는 자리에 누우려 하지 않고 거정문 앞에 앉은 채 입술을 빨아대곤 했다. 총소리는 밤새도록 울려왔다. 구림에서도 민병 100여 명을 초모했다. 군자금은 이종명과 윤장식과 신의걸이 내놓았다. 다른 유생들도 십시일반으로 내놓았다. 대응 안에서 밥술깨나 두고 먹는 부자들은 다 군자금을 얼마쯤씩 내놓았다. 화승총 10자루를 사왔다. 회령진에서 환도를 지원받았다. 이종명의 집 포수가 와서 민병들의 화승총 놓는 법을 조련시켰다. 민병들의 대장은 신의결의 아들 신방연이었다. 부대장은 두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는 이서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고흥식이었다. 총선은 윤병무였다. 멍성만한 푸른색 천으로 기치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의자 하나를 크게 써 넣었다. 민병들은 구리만의 이씨, 윤씨, 신씨, 고씨 등의 네 성바지를 중심으로 초모했다. 양씨, 지씨, 최씨, 김씨, 박씨 같은 잡성바지들도 두세씩 끼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밥술깨나 두고 먹는 자장농 집안 사람들의 자제들이었고 구림서원의 유학들이었다. 또 그 사람들의 땅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과 집안의 종들도 20-남은 끼어 있었다. 동학군에 나간 사람들의 친형제나 친족하는 배제하였다. 그렇지만 동학도인들의 사촌 형제나 제종 형제들까지 배제할 수는 없었다. 종들과 소작을 붙이는 사람들은 민병으로 초모된 다음에도 양반 자제들의 심부름을 하곤 했다. 양반들의 총을 대신 들고 다녔고 그들이 총 놓는 옆에서 불을 붙여주곤 했다. 구림을 중심으로 한 대응의 민병들은 비상시에 회령진 관내에서 초모된 민병과 수군들과 연계하여 싸우기로 서로 약조를 하였다. 상황이 더욱 급박하여지는 경우에는 강진현의 김한섬 밑에 민병들과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물론 관산면의 민병이나 남상면, 남하면의 민병과 향교 주변의 민병과 장흥부의 포근과 회령진의 수군들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동학군들이 돌아오면 1차적으로 그들과 한바탕 접전을 하기로 결의를 했다. 다시 천둥 소리 같은 방총 소리가 들려왔다. 별림이의 어머니 지씨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소문은 흉흉하고 무성했다.
초모된 민병들이 제일 먼저 작수하게 될 일은 대흥면 안에서 동학군에 나간 사람들의 집에 불부터 지를 거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동학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동학군에 나간 사람들의 집안에서 불알 달린 사람들을 색출하여 늙고 젊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쳐 죽일 거라고 했다. 뒤탈을 없애기 위하여 동학군에 나간 사람들의 집안에서 아기 뵌 여인들도 골라내서 죽일 거라고 했다. 이런 몹쓸 놈의 세상이 어디에 또 있더란 말이냐. 지씨는 중얼거렸다. 그 소문이 정말일까? 별림이는 진저리를 쳤다. 별림이의 머릿속에 구림서원 강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샌님 이인한이 그려졌다. 이인한을 둘러싸고 앉은 유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서원 마당을 가득 메우고 서원 뒤란을 빙 둘러싼 동학도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싶었다. 동학도인들이 악을 쓰듯이 불러대는 칼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동학도인들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듯이 사라지던 유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위에 화승총과 칼과 창을 든 민병대가 성문뜸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다. 별림이의 뱃속에는 오래전부터 아기가 놀기 시작했다. 아기의 격렬한 발길질 때문에 별림이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곤 했다. 이날 밤에도 별림이는 이우함과 이인한과 지역보의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어났다. 지역보가 이우함과 이인한을 화승총으로 쏘아 죽이고 있었다. 지역보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가와서 징그럽게 웃으며 아기가 들어있는 별림이의 아랫배를 걷어차고 있었다. 아기를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별림이는 아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두 팔로 아기 들어있는 배를 가리면서 몸을 외틀었다. 지역보를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역보는 더 세차게 그녀의 배를 걷어찼다. 안 돼. 이 얼굴맹이 놈아, 안 돼. 하고 소리치다가 별림이는 소스라쳐 깨었다. 바야흐로 뱃속의 아기가 세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별림이는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어머니 지씨의 입술 빨아대는 소리와 천둥소리 같은 방총소리가 들려왔다. 달림이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다. 별림이는 몸을 웅크리면서 우리 어디로 도망갑시다 하고 깊이 잠긴 소리로 잠꼬대를 하듯이 말했다.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냐? 지씨가 푸념하듯이 물었다. 어둠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새 여자의 어지러운 사념이 그 어둠과 함께 맴을 돌고 있었다. 별림이는 도망갈 곳을 대지 못했다. 도망가기는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이야. 우리만 도망가면 뭘 해? 우리만 살면 뭘 해? 달림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달림이는 밤마다 잠을 사로자면서
이인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이인안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망쳐 들어올 듯 싶었다. 대문간을 통해 들어올 듯 싶기도 하고 부용산의 줄기를 타고 와서 성벽을 넘어서 들어올 듯 싶기도 했다. 집을 비우면 안 될 듯 싶었다. 달림이는 이인안이 뛰어들어오면 숨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쳐가지고 온 상체기를 치료해줄 차비를 하고 있었다. 총 맞은 자리에 쑤셔놓고 바르면 좋다는 늙은 호박을 준비해 놓았다. 늙은 호박의 붉은 속창자가 총철환이나 칼날이 지나간 상처에 아주 좋았던 것이다. 급한 때에 다려먹는 아편도 마련해 놓고 약탕기와 약잘 배와 참숯도 건조한 곳에다가 챙겨놓고 상처를 휘감을 깨끗한 배도 숨겨놓았다. 피 묻은 옷을 벗겨내고 입힐 새 옷도 한 벌 마름질해 두었다. 거꾸리네 할아버지한테 부탁하여 집신도 10켤레나 준비해 놓았다. 간발도 준비했다. 설사 많이 다쳤더라도 간신히 걸음발을 할 수 있기만 하면 산속 깊은 곳으로 부축해 달아나기 위해서였다. 달아나면서 먹을 미숫가루도 장만해 놓았다. 달림이는 낮에도 집을 비우고 어디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특간에 가서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언제 어느 때든지 성벽에 기대에 서서 기다렸고 토방이나 방바닥에 앉아서 기다렸다. 달림이가 집안에 파묻혀 있곤 하는 반면에 별림이는 밖으로 나돌았다. 별림이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불안했다. 누구인가가 자기네 식구들을 모두 죽이려고 노리고 있을 듯 싶었다. 지역보가 그렇게 하려고 노릴 듯 싶었다. 별림이는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헤매어 다녔다. 꽃을 꺾어 오기도 하고 바지락을 파고 굴을 까오기도 하고 낙지를 잡아오기도 하고 해초를 뜯어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걸신 들린 듯이 먹어댔다. 석화를 까먹고 바지락을 파먹고 게를 잡아 구워 먹고 삘기를 뽑아 먹고 띠뿌리를 씹어 먹고 달래를 캐 먹고 칡뿌리를 캐 먹었다. 찔레순을 따먹고 흰 꽃을 따먹었다. 그렇듯 먹어대야만 불안스러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이 아기한테도 좋을 듯 싶었다. 그렇듯 헤매어 다녀야만 이우암과 이인안을 잊을 수 있었다. 바쁘게 싸돌아다니면서 손노릇을 하여야만 그들이 지역보의 손에 죽어 넘어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도망가면 어디로 갈 것이오? 달림이가 다시 퉁명스럽게 말했다. 총소리가 멎었다. 동구림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벽 위에 팽나무 가지에 바람 소리가 걸렸다. 소쩍새가 울었다. 달림이가 이윽고 또다시 투덜거렸다. 새님이나 우암총각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만 도망가서 살면은 뭘 할 것이오? 그건 그렇다. 내 말이 옳다. 그 어른들이 죽었다면 우리만 살아가 도망가서 뭘 할 것이냐?
지씨가 맞장구를 쳤다. 듣기 싫어. 언니는 어쩐다고 자꾸 그 어른들이 죽었느니 뭐 어쩌느니 했어요. 말이 씨 된다는 소리도 못 들었소. 별님이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말했다. 달님이가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지역보는 이인안의 성문뜰 집 모퉁이에 숨은 채 세 여자가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는 거연하게 하고 인기척을 하면서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막연해졌다. 싸움터에서 자기 혼자서만 돌아온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들 세 여자에게 이인한과 이우암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먼저 화승총 조련을 하고 있는 구림의 민병들한테로 가서 붙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그 민병들로 하여금 이인한의 성문뜸 집에 불을 지르고 이들 세 여자를 박해하게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자기가 슬그머니 나서서 구해주는 체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야 할 것 같았다. 동이 번이 틀 무렵에 지역보는 부용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민병들을 만났다. 민병들의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지역보를 발견한 민병들이 어깨에 맨 총을 재빨리 벗겨 손에 들고 겨누려고 했다. 허리에 차고 있는 환도를 빼드는 자도 있었다. 어느 놈이냐? 지역부는 앞장서서 걸어오는 신방현에게 허리 굽혀 절을 했다. 저는 내덕도에 사는 지역부라고 하거든요. 제가 저기 저 성문뜸 신중부 동서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러 민병 나으리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구먼요. 내가 바로 그 놈이로구나. 이서진이 지역부를 쳐다보면서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이서진은 이서원의 형이었다. 이서진은 아우 이서원이 동학군에 나간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자기의 아우를 동학에 물들게 한 이인안을 저주하였다. 자네는 그 정신없는 무리들을 따라서 고부에 가지 않았던가? 고흥식이 물었다. 그는 고흥연의 사촌형이었다. 고흥식도 사촌인 고흥연이 동학에 입도한 것을 증오하고 저주하였다. 그들은 모두 구림서원의 유생들이었고 동문 수학을 한 자들이었다. 민병으로 나서기를 자청하였고 동구림 봄마을에 포수를 데려다가 화승총 조련을 받고들 있었다. 사실은 제가 시방 전주성에서 오는 길이옵니다. 바로 그 소식을 여러 민병 나으리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사옵니다. 지역보는 자기를 둘러싼 구림 민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두려운 눈길로 살피면서 말했다. 그는 내덕도의 장기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다. 숱하게 많이들 죽었구먼요. 그 중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멀지 않아서 경군들한테 쫓겨서 내려올 것이로구먼요. 여러 어르신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작전을 짜고 총 놓는 조련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보는 내덕도에서 듣고 온 말을 슬쩍 자기의 의견인 양 내놓았다.
사실은 대흥구림의 민병들과 내덕도의 민병들이 서로 의논을 할 만큼 하고 나서 진척시키고 있는 일이지만 지역부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마을 저 마을에 숨어있는 도인들을 색출해서 없애는 일이옵니다요. 또 그 가족들한테 뜨거운 꼴을 보여줘야만 합니다요. 동약이라고 할 그 동자만 들먹거려도 진저리 치도록. 뭐 그렇게 해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동학에 입들을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요. 알았네. 고맙네. 신방연이 지역부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지역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대흥구림의 민병들한테서 신임을 얻어두고 싶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옵니다요. 대흥구림의 동학도인들이 이때껏 모의를 하거나 조련을 하곤 하는 또 작전을 지시받곤 하는 밑바탕을 잘라 없애야 하는 것이옵니다요.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요. 대응 적주 이인하는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보고를 하고 어떤 지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사옵니다요. 하고 말했다. 그것은 남상면 산중에 있는 이마동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지역부는 혀를 깨물었다. 이마동은 지역부의 은인이었다. 지역부의 아버지 지상만이 고참봉의 종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었을 때 오직 이마동만 고참봉을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주었다. 한데 지역부는 이마동이 오직 자기의 옆편내 별림이를 빼앗아간 이우암 아버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지역부는 이우암과 가까운 정분을 두고 사는 사람은 모두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라니, 거기가 어딘가? 당장 앞장서소. 이서진이 말했다. 그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에 유절을 내놓도록 하자. 고흥식이 말했다. 지역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너무 먼 데 있구먼요. 내일 밤에 갑시다요. 우선은 가까운 데 있는 일부터 하십시다. 구림 안에 있는 동학 도인들부터 야무지게 다스려 놓읍시다요. 별림이는 아침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갯바구니를 집어들었다. 달림이는 토방으로 나와 앉아 있었다. 별림이가 달림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언니, 나하고 바다에 나가세. 그렇게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병 생기네. 가슴 웅크리고 앉은 채 근심하고 한숨만 쉬고 그러니까 먹은 것이 살로 가지 않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하고 말했다. 달림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달림이는 또 문득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인한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시 반시도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니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어른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못하겠다. 제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보 좀 넉넉하게 씁시다. 밖에 나간 사람들 속 좀 편안하게 해줍시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달복달하면 밖에 나간 사람들 걸음폭이 좁아진다요. 별림이는 갯바구니 속에 호미와 굴조새를 넣으면서 소리쳐 말했다. 달림이와 지씨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별림이가 가져다가 풀어놓은 풋풋한 바다 냄새와
들냄새와 산냄새 때문에 집안에는 곰팡이가 슬지 않고 있었다. 그 활력이 집안을 썩지 않게 하고 있었다. 별님이가 뜯어온 해초나 잡아온 조개나 낙지나 캐온 쑥이나 달래나 명아주나 수리취나물, 엉겅퀴나물 때문에 그들의 밥숟가락은 끼니 때마다 무거웠다. 무거운 숟가락질을 하곤 하여도 달림이의 얼굴은 늘 창백하면서도 부석부석했다. 목줄은 가늘어졌고 살결은 거칠어졌다. 머리칼들은 부스스해졌다. 그녀는 토방에 내내 앉아 있다가 가끔씩 몸을 굼뜨게 움직거리면서 마당을 한두 바퀴 바자니곤 했다. 골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거나 옆집에서 질그릇 깨지는 소리만 나도 소스라쳐 놀랐다. 문득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너도 내 동생 따라서 바다에도 나가고 들에도 나가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좀 그래 봐라. 지씨가 이렇게 말을 하여도 달림이는 들은 채 하지 않았다. 별림이가 대문간 밖으로 나간 다음 달림이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양지 바른 성벽에 기대 섰다. 지씨는 일문뜸에 큰 댁으로 가려고 허들의 옷을 갈아입고 달림이의 동정을 살폈다. 이날 지씨는 자기의 바깥 남정네 만석이와 함께 큰 댁 돌론의 피가리기를 하기로 하였었다. 야, 오늘은 천천히 나하고 같이 피가리기나 하러 가자. 지씨는 짐짓 달림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았다. 달림이는 귀가 먹은 듯 땅만 내려다보았다. 아휴, 밥이나 제때 차려 먹어라. 먹기 싫어도 속의 것을 생각해서 억지로 먹어야 한다. 지씨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대문간을 나섰다. 지씨는 줄곧 조바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달림이한테 무슨 일인가가 생길 듯 싶었다. 별림이도 지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곤 했다. 누구인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는 듯 싶었다. 구림 안에 조직된 민병들이 어느 날 문득 동학 도인들의 집을 급습할 것 같았다. 떠도는 흉흉한 소문처럼 동학 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아기를 벤 안악들을 잡아다가 죽칠 듯 싶었다. 하필이면 아기 들어있는 아랫배를 발로 걷어찰 듯 싶었다. 이난의 첩인 달림이는 구림유생들이 가장 미워하는 표적일 터이었다. 달림이가 표적이라면 이난을 보좌하고 다니는 이우암의 아기를 가진 별림이 자기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터이었다. 집에 있으면 안 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한단 말이오. 낮에 뭔 일이 있을지 몰라. 소문도 못 들었어? 유생들이 우리 도인들을 쳐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작당을 하고 화승총을 구해다가 날마다 조련을 한다지 않던가. 밤마다 지긋지긋하게 총소리를 듣고서도 그래? 별림이가 이렇게 말을 하여도 달림이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우중충한 갯물에 몸을 반쯤 묻은 짱뚱이 한 마리가 별림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짱뚱이의 눈이 멀뚱거렸다. 아나 배불뚝이야. 나를 잡을 테면 잡아보아라. 저놈을 덮쳐서 잡을까? 별림이는 짱뚱이를 노려보았다. 짱뚱이는 남정네들의 기와 보양에 특히 좋다던 것이다. 저것을 잡은들 밥상에 올려줄 새님이 계시는가? 우암 총각이 있는가? 그녀는 짱뚱이를 향해 심술을 부리듯이 갯벌 한 줌을 떠서 던졌다. 짱뚱이가 튀어 달아났다. 그 짱뚱이 때문에 별림이는 내내 샌님과 이우암에 대한 생각만 했다. 그 생각에 가려 바지락에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았다. 발목이 묻히는 갯벌밭에서 바지락의 눈을 찾아다니다가 별림이는 문득 소스라쳤다. 어떤 예감이 전신을 훑으며 지나갔다. 그 전율 같은 예감이 뱃속 깊은 곳까지 전해진 때문인지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했다. 별림이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다. 달림이의 시체가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 단발마에 경련을 하고 있는 달림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녀는 달림이가 그렇듯 처참하게 죽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달림이가 죽고 없으면 이 난이 어찌할 수 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별림이는 혀를 깨물면서 그런 생각을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성문뜸을 돌아다 보았다. 소나무 숲과 늙은 느티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마을 안에 어떤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을 듯 싶었다. 아니, 싸움터에 나간 샌님 이인한과 이우암의 신상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을 듯 싶었다. 별림이는 고개를 회회 저으면서 자기를 학대하듯이 발을 아무렇게나 내디뎠다. 못된 생각을 늘 하곤 하는 자기의 악기스러움 때문에 이난과 이우암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될 듯 싶었다. 날카로운 조개껍질 파편이 발바닥을 쑤셨다. 눈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진저리가 처지도록 아팠다. 그래도 별림이는 자기를 학대하듯이 마구 걸어다녔다. 지역보가 이난과 이우암을 향해 총질을 하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아이고, 그 천벌을 받아 죽을 놈. 아이고, 하늘님, 억부놈한테는 천벌을 내리시고 우리 샌님과 그 일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그 어른들을 살려주시고 개벽세상을 하루빨리 불러다 주십시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한낮 때쯤에 성문뜸 한가운데서 불구죽죽한 불길을 나는 새까만 연기 덩어리가 뭉게뭉게 치솟아 올랐다. 지씨는 들에서 피가리기를 하다가 그 불길을 보았고 별림이는 깊은 갯벌밭에서 밀려 들어오는 밀물에 쫓겨 모래밭으로 나오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허우허우 성문뜸으로 달려왔다. 늙은 느티나무 숲 앞에 이른 그들은 그 불타오르는 집이 바로 자기들의 집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성문뜸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불이 붙어 있는 그들의 집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뒤였다. 불에 탈 만큼 타버린 불길은 수그러들고 있었다. 달림이는 골목길 어구에서 탈진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달림이의 저고리와 치마가 반쯤 헤쳐져 있고 검정 떼국에 절은 이마와 볼과 목줄에는 긁힌 상체기가 나 있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최부칠의 아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먹거렸다. 그녀의 어린 아들 꺽구리가 죄 없는 눈을 휘둥글리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처음 달림이는 지지고 태울 듯이 후끈거리는 불기운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문간 앞에 쓰러져 누워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진 그곳으로 떼매어 옮겨 놓았다고 했다. 달림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지씨는 달림이를 얼싸안은 채 울부짖었다. 별림이는 허물어진 채 아직도 불길에 타고 있는 집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누가 우리 집에다가 불을 질렀을까?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소. 거부로 간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하요. 살아있는 우리들 목숨 한둘이라도 부지하려면 어디로 빨리 남 모르는 대로 달아나야지 여기서는 못 사요. 화승총 들고 칼 들고 창 든 사람들이 한바탕 휘젓고 갔소. 우리 집도 살림살이 다 때려 부셨구먼요. 달림이는 참말로 운이 좋아서 살았소. 일문뜸에 신방연이 말려서 살아났지. 안 그랬으면 그놈들한테 밟혀서 벌써 죽었을 것이오. 포근이나 민병이란 놈들은 하필이면은 아기 들어있는 아랫배를 장대로 치고 찔러대더라고요. 사람을 죽이자는 것은 아니고 속에 든 아기를 죽이자는 수작이었구먼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최부칠의 아내는 진저리를 치면서 주저앉았다. 땅바닥을 손으로 치며 울부짖어댔다. 아이고, 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서 살지를 않고, 그래 무엇이 잘났길래 남들이 하려 하지 않는 동학인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들 뒤를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다가만은 집안 식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당하는 게 뭐요? 일문뜸 이인안의 어머니 보성댁 박씨는 천만석을 시켜 달림이를 일문뜸에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달림이를 문간채의 모퉁이 방에다 뉘었다. 그날 밤 달림이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헛소리를 했다. 뱃속의 아기가 격렬하게 뛰어놀았고 하혈이 시작되었다. 달림이의 아버지 천만석이 대흥의 의원에게로 달려가서 약을 지어왔다. 물찜질을 하고 약을 다려 먹였다. 달림이의 하혈이 멈추었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꼭두 새벽녘에 대흥의 민병과 폭군들이 일문뜸의 이인안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뒤쪽에 신방연이 서 있었다. 그들은 동학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들었다. 때마침 별림이는 마당에 나와 있었다.
별들이 하나씩 둘씩 은색의 하늘 속으로 숨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숨겨야 할 것 같았다. 포근과 민병들은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들 것이 뻔하다 싶었다. 별님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땅하게 숨을 만한 곳이 없었다. 이 오살놈들 하고 별님이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얼결에 들 안으로 도망쳤다. 자기의 아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을 넘어 들어온 포근들 둘과 민병 하나가 달아나는 별님이를 뒤쫓아왔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들 있었다. 별님이는 봉산의 사당 쪽으로 가다가 너댓 이름쯤이나 되는 거대한 고목 감나무 뒤에 숨었다. 그 고목 북쪽에는 외양간에 구유만큼한 검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다. 어려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리로 숨은 적이 있었다. 별님이는 재빨리 그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한데 별님이의 치마꼬리가 그 고목의 구덩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포근한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녀의 치맛자락을 끄집어 당겼다. 별님이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포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두 손을 비벼댔다. 이연년, 어디로 살쾡이같이 달아나? 포근은 발로 별님이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별님이는 새우처럼 몸을 굽히면서 두 팔로 아랫배를 감쌌다. 포근은 치맛자락을 힘껏 잡아챘다. 호치마의 말이 풀리고 흰 살이 드러났다. 포근은 피를 본 늑대같이 더욱 포악해졌다. 장대 궁둥이로 그녀의 엉덩이를 쥐어지르고 발 뒤꿈치로 아랫배를 감싼 그녀의 팔을 짓 이겨댔다. 별님이는 숨이 넘어가는 듯 싶었다. 뱃속의 아기가 놀라 꿈틀거렸다. 내 아기, 내 아기. 별님이는 군뱅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이를 물고 두 팔로 아랫배를 두껍게 감쌌다. 포근들은 별님이의 등과 허리와 다리를 되는 대로 걷어찼다. 창대 궁둥이로 아랫배를 겨냥하고 찔러댔다.